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미있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아, 하늘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을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속삭였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나면 제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새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먼저 새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서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는 죽은 것 같았다.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는 실망해서 새를 멀리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인도의 앵무새는 공주의 앵무새에게 죽은 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매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정말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만 부릅니다. 처음엔 기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발표 자료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기획이나 전략 업무는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죽은 척 한다는 건 다음 발표 기회에 일부러 평범하게 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겁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고정되지만 과감히 그 틀을 깨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격의 4가지 타입. 1. 화를 잘 내고 잘 풀리는 사람.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하다. 2.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하다. 3.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풀리는 사람. 바로 성인을 말한다. 4. 화를 잘 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바로 악인을 말한다.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3가지는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내는 모습이다. 탈무드는 화를 얼마나 빨리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2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잘 안 내는 사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본다는 뜻이죠. 또한 랍비일라이는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 술 마시는 모습,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태도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3가지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하나 지나니까 이미 잊고 음악 들으며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엔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참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저녁 내내 불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고, 2번째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만 오래 끌고 갑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화가 나면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맹인의 등불. 발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조심조심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맹인을 보았다. 하도 이상해서 남자가 물었다. 앞 못 보시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맹인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눈 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 메길라 편에 나오는 랍비 요새의 경험담입니다. 랍비는 오랫동안 신명기 28장 29절의 한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낮이든 밤이든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하는데 왜 하필 어둠 속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을 든 맹인을 만났고 맹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덩이와 가시와 돌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은 척 웃으면서 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요즘 좀 힘들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때서야 친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바퀴 자국.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로 장사하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상인은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다음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30cm 이상 눈이 쌓여 길을 분간하는 것조차 힘든 데다가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상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한 후에야 일행은 가까스로 길을 찾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 있었다. 마부한 사람이 물었다. 이제 길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세요? 한 대의 마차가 남기는 바퀴 자국은 바람이나 눈에 금방 지워지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는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기게 된다네. 뒤에 오는 마차들은 우리 바퀴 자국을 따라오다가 모두 길을 잃게 될 것 아닌가. 상인은 길을 찾았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차들이 눈 속에 남긴 깊은 바퀴 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같은 길로 유도할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헤맨 그 길을 다른 이들도 따라가게 될까봐 괴로워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지우고 끝내면 편하겠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받고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정정글을 올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앞서간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는 방법. 어느 시골 상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다가 며칠 후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돈주머니였다. 들고 다니자니 무겁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무엇보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내서 돈을 주머니째 땅속에 묻고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동그마니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노인 한 분이 마당에서 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대단히 현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났으니 지혜를 좀 빌렸으면 합니다만. 무슨 일인데 그러슈? 노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면대면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2개 준비했지요. 하나에는 500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은 주머니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주머니도 함께 감추어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상인이 어리숙한 표정으로 말하자 노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싹싹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구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시오? 땅속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주머니를 감춰둔 곳에 큰 주머니도 함께 묻겠소. 역시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인이 자리를 뜨자 욕심쟁이 노인은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훔쳐온 돈주머니를 그곳에 도로 묻었다. 상인은 숨어서 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되찾았다. 욕심쟁이는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상인은 도둑맞은 돈을 되찾기 위해 노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더 큰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노인이 스스로 훔친 돈을 되돌려놓게 만든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칩시다. 이때 새 계정으로 그 판매자에게 접근해 훨씬 비싼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이전 거래 후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성실한 판매자인 척하려다 보면 이전 거래 내역을 드러내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앞에 더 큰 미끼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스스로 바로잡게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2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2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물쇠의 용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둑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든 말든 어차피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자물쇠는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 정직한 사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슬쩍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칩시다. 옆자리 손님은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에 중요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가 그대로 켜져 있다면요? 고개를 돌려 슬쩍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아두거나 잠금 설정을 해두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유혹받을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타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어떻게 이제야 안식일에 쓸 음식을 준비하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분주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주고 안식일을 잘 보내라고 축복했다. 그리고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뉘우침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라.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법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자신이 가난의 무게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해가 저물어야 그날 먹을 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남이 겪을 때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보고 누군가 부러움을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며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시작입니다. 믿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길을 걸었다. 랍비 바알 쉴토브와 그의 제자가 여행하던 중 매우 척박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멀리서 등에 물 항아리를 메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선생님, 목이 너무 탑니다. 랍비가 물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물 항아리를 등에 지고 이렇게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 글쎄, 제 주인이 미쳤는지 이 황야 건너에 있는 시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오늘 닥칠 일까지 예상하셨고 미리 물을 준비해 두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랍비는 몸을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시구나. 바알 쉴 토브 랍비가 제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업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칩시다.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처음 투자자는 일부러 물러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오도록 길을 비켜준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물 항아리를 맨 남자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미있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아, 하늘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을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속삭였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나면 제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새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먼저 새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서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는 죽은 것 같았다.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는 실망해서 새를 멀리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인도의 앵무새는 공주의 앵무새에게 죽은 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매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정말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만 부릅니다. 처음엔 기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발표 자료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기획이나 전략 업무는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죽은 척 한다는 건 다음 발표 기회에 일부러 평범하게 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겁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고정되지만 과감히 그 틀을 깨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격의 4가지 타입. 1. 화를 잘 내고 잘 풀리는 사람.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하다. 2.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하다. 3.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풀리는 사람. 바로 성인을 말한다. 4. 화를 잘 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바로 악인을 말한다.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세 가지는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내는 모습이다. 탈무드는 화를 얼마나 빨리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잘 안 내는 사람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본다는 뜻이죠. 또한 랍비일라이는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 술 마시는 모습,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태도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하나 지나니까 이미 잊고 음악 들으며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엔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참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저녁 내내 불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고, 두 번째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만 오래 끌고 갑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화가 나면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맹인의 등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조심조심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맹인을 보았다. 하도 이상해서 남자가 물었다. 앞 못 보시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맹인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눈 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 메길라 편에 나오는 랍비 요새의 경험담입니다. 랍비는 오랫동안 신명기 28장 29절의 한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낮이든 밤이든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하는데 왜 하필 어둠 속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을 든 맹인을 만났고, 맹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덩이와 가시와 돌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은 척 웃으면서 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요즘 좀 힘들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때서야 친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바퀴 자국.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로 장사하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상인은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다음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30cm 이상 눈이 쌓여 길을 분간하는 것조차 힘든 데다가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상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한 후에야 일행은 가까스로 길을 찾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 있었다. 마부한 사람이 물었다. 이제 길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세요? 한 대의 마차가 남기는 바퀴 자국은 바람이나 눈에 금방 지워지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는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기게 된다네. 뒤에 오는 마차들은 우리 바퀴 자국을 따라오다가 모두 길을 잃게 될 것 아닌가. 상인은 길을 찾았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차들이 눈 속에 남긴 깊은 바퀴 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같은 길로 유도할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헤맨 그 길을 다른 이들도 따라가게 될까봐 괴로워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지우고 끝내면 편하겠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받고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정정글을 올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앞서간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는 방법. 어느 시골 상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올라왔다가 며칠 후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돈주머니였다. 들고 다니자니 무겁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무엇보다 도둑이라도 맞으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내서 돈을 주머니째 땅속에 묻고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동그마니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노인 한 분이 마당에서 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대단히 현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났으니 지혜를 좀 빌렸으면 합니다만. 무슨 일인데 그러슈? 노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면대면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2개 준비했지요. 하나에는 500개의 은하가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은 주머니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주머니도 함께 감추어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상인이 어리숙한 표정으로 말하자 노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싹싹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사람 참 순진하구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시오? 땅속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주머니를 감춰둔 곳에 큰 주머니도 함께 묻겠소. 역시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인이 자리를 뜨자 욕심쟁이 노인은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훔쳐온 돈주머니를 그곳에 도로 묻었다. 상인은 숨어서 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되찾았다. 욕심쟁이는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상인은 도둑 맞은 돈을 되찾기 위해 노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더 큰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노인이 스스로 훔친 돈을 되돌려놓게 만든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칩시다. 이때 새 계정으로 그 판매자에게 접근해 훨씬 비싼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니 이전 거래 후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성실한 판매자인 척하려다 보면 이전 거래 내역을 드러내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앞에 더 큰 미끼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스스로 바로잡게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두 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물쇠의 용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둑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든 말든 어차피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자물쇠는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 정직한 사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슬쩍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칩시다. 옆자리 손님은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에 중요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가 그대로 켜져 있다면요? 고개를 돌려 슬쩍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아두거나 잠금 설정을 해두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유혹받을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타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어떻게 이제야 안식일에 쓸 음식을 준비하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분주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주고 안식일을 잘 보내라고 축복했다. 그리고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뉘우침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라.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법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자신이 가난의 무게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해가 저물어야 그날 먹을 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남이 겪을 때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보고 누군가 부러움을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며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시작입니다.